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12일 신박사의 토요 강좌 시간입니다. 이번 토요 강좌는 조금 색다르게 준비를 해봤어요. 과거에 이제 엄청난 이제 투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인 이제 워렌 버핏이라든지,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신박사가 가장 존경하고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그 전설적인 투자자는 사실 앙드레 코스틀란입니다. 예, 이분이 쓰신 책이 이제 많은데요. 뭐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뭐 이런 것들,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대하라, 뭐 이런 어떤 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 시절에도 이제 이 앙드레스 코스틀란이 이분의 이제 책을 이제 즐겨 읽었었고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이분이 이제 얘기하신 이론 중에 또 달걀 이론이라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 그게 항상 뇌리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어떤 경제 어떤 메커니즘이 결국 이제 이분이 과거에 얘기하셨던 그런 어떤 이론에 좀 담겨 있기도 하고, 그리고 과거에 제 투자 어떤 그 철학에 지대한 부분이 이제 이분의 어떤 그 노하우에 많이 담겨 있고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짚어드리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달걀 이론을 설명하면서 제가 부자는 왜 더욱 부자가 되고 서민은 왜 더욱 가난해지는가. 예, 이 부분을 한번 좀 짚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부자로 올라설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매일마다 뭐 어떤 업종, 바이오 업종, 어떤 종목 이제 스터디 학습을 많이 했잖아요. 매일마다 시장 복귀하고 하면서 이번 시간은 조금 더 이제 넓은 그림 하에서, 넓은 사이클 하에서 한번 짚어보자. 예, 그렇게 한번 주제를 잡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1%의 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부자로 만드는 것, 돈의 사이클, 또 자본주의의 어떤 원리적인 부분들을 한번 설명드려보는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계의 1%의 부자들의 성향은 어떨까? 이게 뭐 단순히 뭐 수십 수백억 가진 분들 말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어떤 초특급의 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 수십조, 뭐 수백조든. 그래서 그런 부자들이 정말 진짜 우리가 뭐 세력, 뭐 큰손 얘기하지만 저런 사람들이 예, 그냥 세계 경제를 막 쥐락펴락하고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자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어 이제 제가 오랜 시간 고민했던 것들을 한번 좀 이야기 드려보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자들은 이런 부자들은 결국은 이제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데, 그 부자들이 무엇에 반응해서 돈을 이리저리 옮기는지, 무엇을 반응해서 무엇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오랜 시간 투자를 통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자들이 무엇에 반응해서 이제 투자처를 바꾼다든지, 뭐 현금화를 다 한다든지, 아니면 주식을 다 산다든지, 이런 거, 예, 그걸 알아야겠죠. 그래서 부자들이 돈을 움직이는 기준에 있어서 일반적인 개인들과는 다른 점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부자들과 개인, 뭐 세력 큰 손들과 메이저들과 일반적인 뭐 개미 투자자, 이렇게 뭐 이분법적이라면 대결 구도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기반 하에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생각한 어떤 기준들이라든지, 뭐 매물대도 이제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누군가 메이저가 뚫어줘야, 매물을 흡수해줘야 이제 개인들은 팔고 메이저가 사고 큰 손이 사면서 돌파가 되는 어떤 그 흐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결 구도로 보는데, 부자들이 돈을 움직이는 기준과 그러면 일반적인 개인들이 돈을 움직이는 기준은 다르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초특급 부자, 1% 부자들의 성향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게 일단은 어떤 투자에서, 그리고 우리 생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당신이 수백억에서 수천억의
부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무엇의 기준을 삼고 돈을 움직일지 알 수 있을까 않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에 돈을 움직이겠습니까? 음, 한번 1분 정도 생각하시고 예, 이 영상을 딱 중지시킨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답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에 따라서 투자의 행위들이 투자처들이 바뀌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금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리에 의해서 예금, 채권, 부동산, 주식, 현금 금리에 따라서 부자들은 이런 어떤 자산의 어떤 형태들을 갈아타면서 안전마진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배분한다. 안전마진. 안전마진. 엄청나게 부자들이 막 도박처럼 막 하진 않잖아요. 자산을 배분하는 식으로 하지 어디 막 몰빵을 한다든지. 이제 투자로 성공한 많은 투자자들은 이제 그 뭐냐 집중 투자, 몰빵 투자, 레버리지 투자를 이제 했죠. 근데 어느 정도 자산이 형성되고 나서는 몰빵하지 않아요, 사실. 뭐 집중투자라고 해야 될까요? 레버리지 집중투자 이런 걸 하지 않아요, 사실. 어느 정도 올라선 뒤에는 자산 배분을 하죠. 그리고 주식을 이제 운용한다면 이제 당연히 이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안전마진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배분을 한다. 이것이 부자들의 경제 현상에 대한 접근 방법이라는 거죠. 금리의 최고조에는 뭐가 제일 좋겠어요? 예금이 최선호죠. 그리고 금리가 떨어질수록 금리가 이렇게 떨어질수록 어떤 투자처가 유망해집니까? 채권, 부동산. 그 다음에 이제 주식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금리가 떨어질수록 채권 그리고 부동산 이어지면서 금리는 최저점에 이른다. 금리는 재차 바닥을 찍고 올라서면서 자금이 부동산에서 주식 쪽으로 옮겨가게 된다 해서 막판 가장 불꽃이 튀기는 곳 바로 주식시장인 거죠. 여기에 이제 결국은 초우량주 큰 이제 아까 초특급 부자라 했잖아요. 1% 부자. 초우량주에 돈을 갖다 댄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지금 뭐 LG엔솔 뭐 이런 기업들이 되겠죠. 미국에서는 애플, 아마존 뭐 이런 것들, 구글, 테슬라 뭐 이런 기업들이 되겠죠.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LG와 카카오 등의 뭉칫돈들이 이제 몰려들었죠. 주식은 해야 되는데 그냥 삼성전자 사는 거죠. 그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금리가 확 내려앉았고 제로금리로 내려앉았고 양적 완화 팡 하니까 엄청난 부자들이 일단은 초우량주에 돈을 확 밀어넣은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목도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부자들은 안전마진 쪽에 성향 자체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죠. 안전마진. 그래서 뭐 테마주 갖다 붙이거나 중소형주 갖다 붙이지는 않잖아요.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금선물, 뭐 원유선물 뭐 이런 쪽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초특급 부자들 자체가 이렇게 초우량주에 뭐 애플 막 1,000억 사도 되고 2,000억 사도 되고 그렇잖아요. 삼성전자 1,000억 사도 되잖아요. 한 일주일 상간에 나눠서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자금력, 엄청난 초특급 부자들은 이런 안전마진을 이제 고려하면서 금리에 따라서 자산을 이렇게 옮겨 다니고 갈아타면서 배분하면서 비중 조절하면서 돈을 계속 불려나간다. 안전마진을 하기 위해서 고려하는 이유는 복리를 누리기 위해서. 복리는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투자를 결정한다. 그리고 다시 금리는 풀린 통화량의 회수를 위해서 출구 전략과 함께 올라가기 시작하며 돈은 예금으로 다시 몰려가는 메커니즘을 가지면서 이는 반복이 되죠. 이해되시죠? 금리는
다시 금리는 풀린 통화량의 이제 유동성 회수를 위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죠. 출구 전략과 함께 올라가기 시작하며 돈은 이제 예금으로 몰려가는 메커니즘을 가지면서 이는 반복된다. 그래서 이런 어떤 패턴들을 계속 보여오면서 반복되면서 자본주의 시스템은 돌아가고 있었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이걸 이해한 자들은 부자로 될 가능성들을 높이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 일만 하고 자본주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자본주의는 결국 사유재산제를 이제 인정하면서 그걸 가지고서 여러 어떤 이윤 추구를 하는 거잖아요. 사업이든 뭐 투자든 이런 행위들을 하는 거를 인정하고 독려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잖아요. 그럼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상위 1%로 그 피라미드의 상단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되겠죠. 그러지 않고 그 자본주의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일벌레처럼 일만 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는 없죠. 지금 은행에 뭐 넣어가지고 내가 월급 오늘 이번 달에 뭐 500 받았는데 500 생활비 100만 원 뭐 빼고 400 은행 넣어놓고 이거 계속해. 10년 그렇게 해봤자 이게 뭐 사실 뭐 부자 되는 건 요원하죠. 뭐 부자 되는 것뿐이 아니라 그냥 서울에 변변한 아파트 한 채 사는 것도 어렵죠, 사실 지금. 그러면 이제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추구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부자 하나가 되는 방식, 가난한 자가 되는 어떤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길이. 그럼 부자가 되는 방식이 뭘까를 계속 고민해야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저는 이번 시간에 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죠. 유럽의 이제 전설적인 개인 투자자, 어떤 기관 투자자는 아니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로 평생 살았어요. 개인 잠깐 이제 뭐 브로커 이런 것들 했던 것 같은데 전설적인 투자자로 유럽의 이제 워런 버핏이라고 불리고요. 정말 오래 사셨어요. 1906년부터 1999년 90살 넘게 사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분이 쓰신 책이 굉장히 좀 뭐랄까 원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다가오는 게 많은 사이클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경제 대공황, 뭐 블랙 먼데이, 베트남 정배 전쟁, 뭐 1, 2차 막 5.1 파동부터 해가지고 뭐 엄청난 걸 다 겪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증시의 어떤 역사의 산 증인이면서 증시의 역사 자체를 막 여러 사이클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돈을 왜 잃고 왜 돈을 버는 사람들도 버는지를 적나라하게 정말 원리에 기반해서 설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가장 큰 울림과 깨달음을 줬던 투자자이자 책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99년 93세 나이로 타계할 때까지 13권의 책을 저술했고요. 주요 저서로는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이런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분의 투자 사례, 뭐 나무위키라는 사이트를 좀 참조해서 자료들을 가져왔고요. 2차 대전에서 패전국이 된 이탈리아의 자동차 회사 이소타 프라치니 주식을 150리라에 매수해서 1,500불을 냈네요. 2차 대전에서 패전국이 된 독일의 국채를 매수해서 140배 시세 차익을 얻었다. 예를 러시아 제국 국채를 매수해서 6,000배, 6,000배, 6,000배 이제 시세 차익을 얻었다. 그래서 엄청난 이제 부자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사실 뭐 말년이 안 좋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었고, 끝까지 좋았던 그리고 그런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서 또 저술 활동을 통해서 후대에게 또 좋은 영향까지 미친 아주 제가 따르고 싶고 존경하는 그런 투자자입니다. 그의 이론 중에서 달걀 이론이 이제 유명하다. 복잡한 이론이지만 요약하자면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이 없을 때 주식을 매수하고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을 가질 때 주식을 매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참 우리가 이거를 그렇지 주식은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과 또 이렇게 딱 실행하는 것 참 다르죠.
예. 그래서 제가 저도 뭐 사람인지라 뭐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뭐 정말 본성을 역행하면서 실행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가까워져 가려고 이제 노력하는데 최근에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게 바이오 신약 기업들이 너무나 진짜 뭐 사람들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완전 소외됐고 그렇죠? 딱 이 구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막 저한테도 문의 많이 오셨어요. 어떻게 막 셀트리온 그룹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짜 팔아버리고 싶다 이런 이제 연락이나 이제 메일을 받아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연락드리고 답장을 보내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감정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구간대잖아요. 그런 분들은 외면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고 그만큼 이제 이건 진짜 바닥이다 바다요 신약 기업들은 그런 어떤 생각들을 깊이 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할 때는 주식을 매도해야 된다. 이 원칙, 이 원칙을 꼭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 주변에서 주식 주자도 모르는 사람이 주식 벌었다고 한턱 쏘고 있으면 이제 팔아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살 사람이 다 사고 팔 사람이 다 팔면 뭡니까? 주시장은 이제 폭락이 시작된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봐도 주식에 대해서 무지해 보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주식으로 대박을 냈다면 그때가 바로 호황의 끝일 경우가 많다. 호황의 끝인 것을 감지했다면 주식을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하거나 채권을 매수를 해야 된다. 쇼크가 발생한 이후에 미국 페드에서 유동성을 증대하겠다는 발표가 나오면 주식을 매수한다. 이거 뭐 딱 코로나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한 발언들이 지금 돌이켜 보면 이렇게 하면 돈 벌었네 진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처절했던 그 증시의 그 한 가운데서 굉장히 막 위기다 해가지고 막 폭락하고 할 때 이게 잘 안 떨어오죠. 두렵고 무섭고 내 돈이 예를 들면 막 1억이었는데 이게 막 4천만 원 돼 있고 막 3천만 원도 내려가기 시작하고 막 이러면 손 떨리고 흥분하고 막 덜덜 막 이제 막 감정이 막 이상해지죠. 그래서 비이성적으로 되는 거죠. 이성은 맞아 이거 맞아 이랬지 맞아 이게 맞는 거야. 그러면서도 비이성적으로 두려움에 휩싸이고 공포에 휩싸이면서 막 투매 나오고 막 오늘도 막 지수가 막 5% 7% 빠지면 나도 모르게 막 던져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주식이라는 분야가 제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의 분야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드렸던 게 참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 투자에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이게 된 이해가 좀 낮죠. 종목 뭐 펀더멘털이나 재무제표 잘 분석하고 그런 것들 하면 좋은 기업 발견해가지고 투자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기업을 더 면밀하게 누구보다 더 잘 알면 되는 거지. 그런다고 돈을 버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말 종합 예술이다. 뭐 정말 증시의 심리, 대중의 심리, 나의 심리, 나의 심리의 통제부터 해가지고 가장 기본적으로 뭐 경제 메커니즘, 뭐 경제학 원론 이런 것들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증시의 어떤 뭐 규정 뭐 이런 것들도 이해해야 되고 참 정말 어려운 분야예요. 참 어려운 분야예요. 그래서 대중과 반대로 가야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다르지 않을까라며 자신의 생각을 항상 의심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시행을 거쳐서 자신의 생각이 옳았음을 여러 번 재확인하고 나서야 대중과 정반대의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분이 되게 오래 사시면서 평생을 주식에 대한 고민과 이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계속 이제 다진 거죠. 수많은 시행착오, 시행을 거치면서 자신의 생각이 옳았음을 여러 번, 여러 사이클 재확인하고 나서야 대중과 정반대 투자를 자유롭게 이 경지가 바로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재무와 차트는 주가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재무나 차트가 아니라 바로 심리다.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두운 극장에서 실제로 불이 나지 않았지만 누군가 불이야라고 소리치면 관객들이 갑자기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기도 한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빠져나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대중의 심리는 그렇지가 못하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 어딜 좀 놀러 가고 그런 어떤 습성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국제적인 우량주를 매수한 후에 수면제를 마시고 몇 년간 푹 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래서 예전에 강방천 이제 SF플러스 자산운용 회장님이 그 어떤 TV에 출연해가지고 주식을 사고 수면제를 먹어라 이런 뭐 발언을 했는데 이게 이 앙드레 코스탈라니 이분의 이제 발언이었죠. 그래서 국제적 우량주 애플 같은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 테슬라, 뭐 아마존, 한국의 뭐 삼성전자, 대만의 TSMC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얘기를 비유를 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중점적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제 앙드레 코스탈라니의 이제 달걀 모형입니다. 경제 어떤 원리를 명확하게 이제 이 달걀 같은 요 모형으로서 설명한 자료인데요. 그 A 부분, 금리가 정점인 부분, 뭐 금리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과 같은 경제 환경에서는 사실 금리가 정점이 돼봤자 이제 3, 4%? 뭐 3, 4%도 안 되죠. 2.5에서 한 3% 되지 않을까요? 정점 돼봤자 한국 같은 경우 미국도 한 2% 정도 되면 정점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점일 때 금리가 높은 시점에 경기 화랑이겠죠. 지금 뭐 인플레 올라가고 막 뭐 이러는데 지금은 좀 다르죠. 이게 좀 지금 현상은 지금 흐름은 좀 스태그플레이션 어떤 흐름이 좀 되고 있어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금리가 정점에 있다는 거는 경기가 되게 좋으니까 막 물가도 올라가고 막 임금도 올라가고 하니까 그거 조금 이제 부작용들 인플레이션 안 되게 하려고 한국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를 따다다닥 올리면서 정점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 화랑, 금리 최고점. 그럼 이제 뭡니까? 부자들은 예금을 선호하고 뭐 가게와 기업들은 이제 금리 높아지니까 이제 대출 상환 시켜버리는 거죠. 이자 싸가지고 여기서 막 0.2% 0.3% 기준금리 할 때 야 이거 뭐 대출 받아 놓자. 대출 받아 놓자. 우리는 뭐 우리 사업하는 게 영업이익률이 11% 나오는데 야 그럼 돈 여기서 뭐 해보니까 뭐야 1.2%면 대출 돼? 야 이거 한 1,000억 땡겨놔 해가지고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금리 정점일 때는 대출 상환해야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결국 이제 은행으로 자금들이 싹싹싹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뭡니까? 시중에 있는 돈은 마르기 시작하는 거죠. 시중에 있는 돈이 은행 들어오는 거니까 다시. 그래서 점진적으로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상황하고 항상 대비해가지고 이제 대입해가지고 이제 이런 어떤 이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도가 빠르고 직접적으로 이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B 구간은 이제 금리 정점을 찍고 이제 경기가 좀 하강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 그래서 금리를 조금씩 이제 인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은 이제 표면 금리만큼 주는 채권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의 가격들이 이제 높아지고 신규로 이제 발행한 어떤 채권의 이제 표면 금리가 좀 낮아지니까 기존 유통되는 채권에 대한 이제 수요 이런 부분이 높아질 테니 당연히 채권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래서 채권에 대한 어떤 투자가 굉장히 좀 유리해지고 주식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은 어떻습니까? 좀 마르게 되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채권에 대한 투자 그리고 채권 투자는 뭐 채권운용부서 이런 데서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는 시점이고 지금은 채권운용부서들이 돈을 벌겠어요? 벌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흐름으로 가는 거 A, B 구간 이해가 되시죠? 이건 정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한 4, 50년의 인생 계획과 이렇게 뭐 재테크 설계를 할 때 그림을 그릴 때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부자가 될 확률 90%라고 생각합니다. C 구간, C 구간이 됐어요. 금리는 이제 점점 낮아지는 거죠. 경기 침체, 경기가 좀 침체 되니까 이제 금리를 계속 낮추는 거죠. 채권에서 이익을 최고점으로 내게 됐을 거고, 아까 이제 채권 막 가격 올라가니까 거기서 이익을 냈을 거고, 부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채권을 매도하겠죠, 점점. 그러면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낮아진 부동산을 이제 사들입니다. 그래서 금리보다 이제 임대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이 임대형 부동산으로 많이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막 활황이고 개미 투자들은 주식에 물려서 이제 손절을 감행하는 그런 어떤 시점, 그런 시점이 됩니다. D 구간 보죠. D 구간은 이제 금리를 계속 내려서 최저점. 코로나 터졌을 때 금리 제로 금리였죠. 경기 침체, 금리 최저점.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해서 부동산 가격 폭등했죠. 부동산 가격 상승. 그래서 이 구간에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극대화되는. 지금 이 현상은 여기서 나타내는 지금 뭐 이 앙드레 코스텔라니의 달걀 모형의 어떤 내용들은 한국 시장, 한국 경제에 국한된 게 아니라 글로벌 대상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의 어떤 사이클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요 D 구간을 지나서 이제 저점을 찍고 이제 그 돈도 엄청 풀었겠죠. 이때는 당연히 양적 완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경기가 바닥을 다진 후 부동산에 좀 거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막 부동산도 막 영끌하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손들은 부동산 매도하기도 하고, 뭐 장기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국내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큰 손들이 이제 매도하고 매도 차익이 임대 수익보다 크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부동산을 매도한 거죠. 그럼 그 자금들을 어디다가 넣어요 이제?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한다. 이때 첫 번째는 안전마진의 초우량 대형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까운 때가 이제 2020년 BBI 장세죠. 뭐 초우량주들이 폭등했잖아요. 사실 BBIG, 배터리,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그리고 바이오, 삼성바이오, 뭐 셀트리온, 뭐 SK바이오, 뭐 사이언스 해서 이런 것들 초우량주 BBI, 네이버, 카카오, G, 뭐 게임, 뭐 NC라든지 뭐 파워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돈이 엄청나게 몰려가지고 BBI 장세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중형주 내려오고 소형주 내려오고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형주 주도장이 열립니다. 가까운 또 이제 2017년도를 되돌아봐도 삼성자 하이닉스, 삼성자 하이닉스라는 또 반도체 어떤 대표 주자가 시장을 이끌었죠. 그러면서 삼성바이오 상장하고 셀트리온까지 같이 합세하면서 바이오 엄청 큰 장이 섰죠. 초우량주들이 대형주 주도 강세를 주도했고 그 뒤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바이오 중소형 회사들이 막 폭등. 그러니까 먼저 이제 주식이 어떤 시대가 됐다, 주식의 사이클이 도래했다 하면 초우량주들이 먼저 시장을 딱 열어 제낍니다. 그래서 큰 자금들이 빵 들어온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으로. 그리고 나서 그 큰 초우량주들이 어느 정도 상승에 조금 이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할 때쯤 거기서 이제 점점 돈이 나오면서 뭘로 갑니까? 이제 2등주, 3등주 이쪽으로 가는 거죠. 예를 들면 바이오 셀트론이 이제 1등 주면 뭐 2, 3등주 뭐 그 다음으로 HLB 뭐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미 투자라는 소형주 들고서 소외가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BBI 장세에서 막 중소형주, 막 테마주 들고 있던 투자들은 소외됐죠,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현상이 이 부분에서 나타난다. 금리가 이제 점점 올라가는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F 이쪽에서는 금리가 이제 지속 상승하면서 부자들이 주식을 매도, 이제 주식을 매도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금으로 자금을 이동합니다. 기업은 금리에 대한 부담으로 공격적인 확장세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가고 하니까 이제 좀 공격적으로 확장하는 것보다는 좀 내실을 다지자.
개미 투자들도 좋은 실적에 우량주에 진입하죠. 아, 이거는 이제 큰 손들은 이제 주식을 매도하는데 이 초우량주들을 매도하는데 이제 개인 투자들은 이거 실적 좋은데 뭐 삼성전자 실적 좋은데 SK하이닉스 실적 좋은데 이러면서 이제 우량주 진입하는 때 이제 고점을 잡는 때죠. 그러면서 이제 주식 시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클 A, B, C, D, E, F 금리에 따라서 이런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이 국면마다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국면마다 어떤 자산으로 갈아타고 어떤 자산의 비중을 둬야 될지 이제 우리가 돈을 벌고 또 부자로 나아갈 수 있는지 큰 손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를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이클이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서민은 더욱 가난해지게 되죠. 즉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되어 온 우리의 자본주의 역사가 여기에 바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하지 않을 근본 경제 원리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어떤 경제관념과 가치관을 지녀야 할까요? 장기적인 관점에 투자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의 부자의 습성이 그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를 저는 좀 짚어드리고 싶어요. 1%의 부자들은 결국 금리 그리고 안전 마진의 관점에서 자산의 어떤 갈아타기 배분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런 달걀 모형의 이 A, B, C, D, E, F 국면별 어떤 자산의 어떤 흐름들, 가격 변동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이해한다면 부자에 가깝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굉장히 자본주의 어떤 사이클에서 핵심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 투자의 대가의 발언들을 좀 정리한 내용들을 한번 체크해 보면서 우리도 그런 어떤 대가로 갈 수 있는 역량들을 한번 짚어보죠. 그의 투자관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그가 가장 중시한 투자 관련 능력치는 바로 상상력이다. 그는 투자에서는 상상력이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서에서 말했다. 맞습니다. 투자에서 지식은 오직 상상력을 보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간주했다. 지식은 상상력을 보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그래서 투자는 역시 종합예술이다. 지식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며 투자란 과거와 현재의 정보인 지식이 아니라 뭡니까? 투자는 미래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베팅하는 그런 게임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생길 변수들에 의한 변화를 상상하는 능력. 야, 이렇게 되고 예를 들면 고령화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65세 인구가 뭐 20%인데 10년 뒤에는 65세 인구가 35%가 되고 20년 뒤에는 45%가 돼? 그러면 바이오 산업 자체가 어떻게 커질 것인가를 상상하는 그 능력, 그리고 어떤 바이오 안에서도 어떤 분야가 성장할까 하는 그런 상상하는 능력. 이게 결국 이제 성패를 좌우하는 거지. 지금 있는 데이터나 자료나 이제 내용들을 분석해가지고 이거 잘 분석했다고 막 그게 투자를 잘하는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투자라는 과거와 현재의 정보인 지식이 아니라 미래에 생길 변수들에 의한 변화를 상상하는 능력이 바로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상상이 미래의 실제와 맞냐 틀리냐 여부보다는 투자자가 과거 및 현재부터 미래까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태도들을 자신이 투자를 그만두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않는 것 자체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맞냐 틀리냐 이거보다 계속 이제 시장에 대해서 같이 흐름을 같이 리듬을 타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을 받고 또 이제 그에 대응하고 계속 생각하는 거죠. 예, 제가 이제 매일마다 복귀하잖아요. 주식시장 복귀하고 이슈 나온 거 분석하고 그거를 단기간에 영향이 어떨지 장기간으로 우리가 영향이 어떨지 계속 분석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작년에 이제 건설업종에 대해서 지금 두 대선 후보가 모두 공통된 어떤 공약들을 하고 있고 지금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대해서 이거 끝없이 상승할 수도 없고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다운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공급밖에 없다. 규제 완화밖에 없다. 예, 이번에 그래서 뭐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건설업종에 대해서 그런 것들. 그래서 결국 이제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도 저는 가장 안전한 업종이다. 예. 왜냐? 30년 뒤, 40년 뒤에도 이거는 성장 업종일 거니까. 근데 철강 업종 30년, 40년 뒤에도 이게 성장 업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확신할 수 있어요? 저는 없을 것 같은데요. 조선 업종 10년, 20년 뒤에, 30년 뒤에 성장 업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바이오 산업은 성장 업종이에요. 30년 뒤에도 40년 뒤에도 성장 업종일 겁니다. 그래서 유망한 기업을 예를 들어서 좀 물렸어. 좀 기다리면 된다 생각해요. 예, 다시 찾아올 거니까 사이클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끊임없이 생각하는 태도. 그리고 투자 결정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상상력이라면 투자 생활을 지속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인내력. 인내력. 부안해동하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볼 때 무조건 망합니다. 제가 계속 심리의 통제, 여러분의 심리 감정들을 흐트러지지 않고 비이성적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것들이 바로 이거죠. 인내력에도 생각이 작용한다고 봤는데 합리적 생각을 멈추지 않는 태도가 인내력을 강화하는 데도 영향이 크다. 합리적 생각을 멈추지 않는 태도,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이게 맞다는 거에 대한 논리를 계속적으로 찾고 그리고 계속 학습해 나가고 멈추지 않는 이런 합리적 생각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인내력, 심리의 통제라든지 인내력을 강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단순히 뭐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난 누구보다 잘 알아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상상력, 인내력, 끊임없이 생각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 성공자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증권시장의 모든 역사를 연구해야 된다. 과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가 여러분에게 들 수 있는 거가 20여 년의 제 투자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거에 입각해서 지금을 또 분석해드리고 하면서 투자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이런 과거에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패턴이 있었다는 거를 알려드리는 게 또 저의 어떤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디폴트나 금융위기 같은 것은 역사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했다. 특이한 것은 자산이 헐값에 거래돼요. 주인이 바뀐다는 것. 그게 이제 뭐 러시아 디폴트니 뭐 어떤 금융위기니 뭐 코로나 사태니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때마다 자산이 헐값에 거래돼서 주인이 바뀌었죠. 이거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주식 투자의 마스터가 되고 싶다면 수업료를 지불해야 된다. 저도 정말 많은 수업료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 수업료 중에서 가장 뭐랄까요? 컸던 거는 시간이죠. 뭐 돈을 잃고 뭐 이런 거야 뭐 다시 더 회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했지만 그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라는 게 되돌리면 짧으면 좋거든요. 그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그래서 부디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시간을 단축시켜 드리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는 나쁜 카드로 적게 잃고 좋은 카드로 많이 따야 하는 포커판. 포커판. 그렇죠. 포커에서 딱 이거죠. 뭐 5승 30패인데 돈은 막 많이 땄어. 그게 포커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포커를 좀 좋아합니다. 분명히 악재라고 생각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증시가 하락하지 않으면 뭡니까? 그때가 바닥일 확률이 높다. 팔 사람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바이오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수가 빠지는데 마이너스 출발했지만 양봉 전환되는 확률이 높고 계속 이렇게 윗꼬리를 발생시키는 이런 형태가 생기면서 거래가 터진다. 매물대 흡수하는 형태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형태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예, 떨어져도 거래량도 없어. 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예, 증시 지수가 빠지는데 더 이상 저점이 안 낮아져. 저점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점이 높아져. 지수 막 출렁이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이제 이 업종은 이제 바닥을 좀 다지기 시작하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악재라고 생각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증시가 하락하지 않으면 그때가 바닥일 확률이 높다는 거. 팔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는 거래량과 M,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패턴 얘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W 형태, 저점이 올라가는, 이렇게. 이런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다. 조금 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차트에 너무 집착하면 노름꾼으로 잘 나간다. 투자는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라고 했다. 아주 공감합니다. 2 곱하기 2는 4지만 주시장에선 2 곱하기 2는 5-1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흔하다. 즉 결과는 항상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나중에 마이너스 1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가진 사람만이 승자가 된다. 생각보다 다른 형태로, 당연히 이제 이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다른 형태로, 오버슈팅 나와가지고 더 과도하게 나오기도 하고, 더 과도하게 빠지기도 하고,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마이너스 1을 기다릴 수 있는 어떤 이런 인내를, 결국 이제 4로 될 건데, 이게 2 곱하기 2는 7 마이너스 3이라는 것도 될 수 있는 거죠. 7을 먼저 봤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 5 했어. 5가 나왔어. 마이너스 1을 기다릴 수 있네. 그런 사람만이 승자가 된다는 거죠.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어야 기다릴 수가 있겠죠. 인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인내 기다려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더 스터디를 깊게 해야 됩니다. 는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바이오 업종이 급락을 했지만, 더 깊이 더 많은 내용들을 스터디하기 위해서 이제 영상들을 올려드린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박은 성장 산업과 턴 어라운드 기업에서 나온다 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그래서 저는 성장주 중심으로만 투자를 하고 있죠. 코스톨라니는 경제와 주가를 산책 나온 주인과 개에 비유했다. 요건 이제 제가 자주 드렸던 내용이죠. 사람 있고 이제 강아지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강아지가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근데 결국 이제 목적지까지 딱 갔단 말이에요. 그럼 강아지도 내 줄에 목에 걸려 있으니까 이리저리 하다가 똑같이 도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인이 개를 데리고 산책할 때 개는 주인과 나란히 가지 않고 주인을 앞지르거나 뒤처지거나 옆으로 가기도 하지만 결국 주인에게 돌아온다. 이때 주인이 경제를 뜻하며 개가 주가를 뜻한다. 즉 단기적으로 다른 움직임을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주가와 경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그는 주식시장에 바보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시장이 운영된다고 보았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주식시장은 인간의 본능상 평범한 사람들이 바보가 되어 손실을 보고 비범한 사람들이 수익을 독식하여 극소수의 성공자가 되는 형태로 설계된 시장이라고 해석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저 바보들. 근데 누구나 바보가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똑똑하지만
이 대중 속에 들어가서 바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일반적인 기준의 바보가 몰려든다기보다 바보들이 막 몰려들어서 주식시장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나 대다수일 수밖에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바보처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보가 와서 주식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와서 바보처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분의 발언과 이제 얘기들은 굉장히 좀 울림이 있고 딱 진중해요. 여러분의 사이클과 증시에 대한 어떤 통찰력을 얻으신 분이 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만큼 깨달음을 깊이 있게 파고들게 만드는 그런 발언과 내용들이었고 이번 내용에서 보다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역시나 이제 요 코스토라이의 달걀 모형에 대한 경제 모형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지 부자는 왜 더욱 부자가 되고 서민은 왜 더욱 가난해지는지를 주변 분들한테도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욱 내 자신을 부자에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트리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 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 그리고 그거에 따른 또 돈의 사이클을 꼭 이번 내용을 통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내용도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신박사는 또 열심히 좋은 내용을 가지고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